역행자라고? 나는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에 이르렀나? 책부터 역행자 모델을 따르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드는가? 당신의 무의식에서는 곧바로 헛소리 하지마, 내가 될까? 당신은 특별한 케이스였을 뿐이야. 등의 방어 기제가 튀어나올 것이다. 나도 10대 20대 초반에는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안다. 그러나 그런 방어 기제의 균열을 내지 못하면 당신은 절대 변하지 못한다. 이런 무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당신과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50개쯤 들으면 된다. 인간은 거울 유전을 가진 덕분에 남의 스토리를 읽어도 거기에 자신을 투영하게 된다. 스토리를 통해서 희로애락을 같이 느끼게 되고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마치 판타지 만화를 본 아이들이 주인공의 모션을 따라서 하고 대사를 외치는 것과 같다. 이번 챕터에서는 내가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까 한다. 자, 1막에서 세 개의 벽, 인생에서 절대 넘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것인데, 명진아, 넌 머리가 돌이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난 대강에도 반에서 10등을 하지 않냐? 15개 과목 중에서 가장 못 본 과목 점수가 70점이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가장 잘 본 과목 점수가 69점이냐? 넌 진짜 해도 안 되나 봐. 16살 나는 반에서 35등이었다. 내 앞뒤로 있는 친구들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밤새며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는데 골치에 가깝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라는 세상에서 가장 열등한 사람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나는 뭘 해도 안 되라고 좌절감. 예전에 나를 더 슬픔에 밀어넣는 이런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이의 무리에서 뽑은 우리 반에서 가장 힘스러운 남자 1등이 내가 된 것이다. 학창시절에 나와 짝이 된 여학생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했다. 그런 일을 자주 겪었음에도 혐오남 1위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공부 못하고 못생기고 돈도 없고 안산에서 가장 안 좋은 동네, 친척이 우리를 가엾게 버려서 빌려준 빌라에 살았다. 안산에 살았구나. 그거 아는가?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 바닥이 동생이 걸릴 만큼 얼음 장재는 차갑다. 우리 집이 그랬다. 집안에서도 양말 없이 지낸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다. 잠을 잘 때는 몇 겹씩 옷을 입고 또 빚독촉 이렇게 신이 원망스럽고 부모님도 괜찮은 외모를 갖고 있었고 형도 연애를 하고 있었다. 나만 유독 못생긴 것 같기에 내가 주워온 자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종종 어머니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렸고 가족들은 웃었다. 나는 그 말을 들 때마다 웃을 수가 없었다. 정말 이 못난 외모는 주워온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외모를 바꿔주세요. 세상이 너무도 불합리한 것 같았다. 공부, 외모, 돈, 그 어떤 것도 나이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도대체 왜 평범하지 못할까? 나에게 가장 높은 벽은 4살 많은 사촌 누나였다. 누나 부모님은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이셨고 부유한 편이었다. 잠실에 살던 누나네는 명절이면 소고기를 먹었는데 그것도 참 부러웠다. 누나는 얼굴도 예뻤다. 우수한 성적으로 교대에 입학해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누나는 신부감 1위였다. 당시 교대는 내 성적을 비웠던 10등 친구도 절대 넘어올 수 없는 대학이었다. 우리 중학교에서는 전교 1, 2등을 해야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교대였다. 내 인생을 둘러싼 세계의 높은 적 위에 누나가 있었다. 19살까지는 게임을 하고 살았다. 현실도 피웠다.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 때까지만 게임을 했다. 19살이 되어 대학 공부를 했다. 1년 내내 공부했지만 평균 수능 등급은 5.5 등급 정도로 1년간 노력한 점수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보다도 못했다. 지방대 야간 컴퓨터 공학과에 예비로 들었다. 하지만 나는 학과 공부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곧바로 학업을 포기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다그쳤다. 명진아, 좀 인간답게 살아라. 쓰레기처럼 집에만 있지 말고 알바라도 해.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나 같은 외모에 히키코모리를 누가 뽑을까 자신이 없었다. 편의점이나 고깃집 아르바이트 10군데 정도 지원을 했지만 정말 아무 데서도 나를 뽑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들, 오늘 엄마가 영어관에 갔다 왔는데 알바들이 멋있어 보이더라. 우리 아들도 잘생겼으니 거기 한번 지원해보자.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 눈에만 잘생긴 아들이에요. 저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성화에 억지로 지원했으나 당연히 탈락. 화가 난 어머니가 영화관에 전화를 해서 격렬히 항의했다. 아니, 왜? 우리 아들이 안 돼요? 뭐 얘가 어때서? 당황한 매니저는 안 되었듯이 그런지 마지못해서 지원한다. 그럼 평일 오전 시간은 어떨까요? 그때는 어차피 지원자가 없으니까요. 그 시간도 괜찮으면 아버님 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첫 직장에 가게 되었다. 기대가 아주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히키코모리 게임 오타쿠를 반겨줄 사람은 없었다. 일을 하자마자 왕따를 당했다. 어스루한 태도의 오답을 직접 사본 적이 없는 20살을 반겨줄 사람은 없었다. 실수도 잦아서 40명의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킨 일을 항상 까먹고 의리바리했다. 어느 날 에어컨은 켜야 하는데 히터를 틀었어. 실수도 잦아서 40명 아르바이트 사이에서 뒷말이 나왔는데 매니저가 나를 바라보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근무 중에는 개표가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쉬다가 걸리곤 했다. 정말 모든 게 최악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연스럽게 뒤풀이해 나를 부르지 않았고 군대를 막 제대한 형들도 나를 인간 취급해 주지 않았다. 학교 이금이 나가지 않으니 1학기 성적은 거의 F였다. 등록금 400만원을 낸 학교는 안 나가면서 월급 50만원 받으려고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있을까? 그렇구나. 그래서 1학기는 대학 동기를 짝사랑하며 6개월 쫓아다니지만 차이였고 2학기는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쫓아다니지만 역시나 차이였다. 딱히 실망하지 않았다. 실망이라는 것도 기대가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또 차이였구나 하고 넘어갔다. 어차피 나는 여자친구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20살 겨울 인생 최대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하던 누나가 명진아, 안성 중앙도서관이라는 데가 생겼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 하고 지나가는 듯이 말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찾아가 봤다. 책을 잘 읽지 않았던 터라 뭘 골라야 할지 잘 몰라 허둥대는데 갑자기 내 고민이 떠올랐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해주는 책이 없나? 여자랑 쉽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 그러다가 자기 개발 코너에서 대화법 책을 한 권 읽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자기 말하기보다 경청하라는 것. 다른 대화법 책들도 몇 권 더 읽었다.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 상대방 말에 리액션을 잘 해주라는 것, 어설프게 조언하지 말라는 것. 책에 나온 내용들은 영화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적용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심드렁했는데 책의 위력이 실감이 됐다. 어린 시절 나는 게임을 정말 잘했다. 비결은 간단했다. 친구들과 새로운 게임을 하고 나면 나는 집에 가서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공략집을 몰래 읽었다. 친구들은 수백 판 게임을 하지만 나는 게임의 수를 늘리기보다도 공략집을 읽는 데 몰두했다. 1~2주 정도 몰래 공부한 뒤에 게임을 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 나는 늘 친구들에게 압승할 수 있었다. 수백 판 게임을 한 친구를 100판만 한 내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 게임 공략 집 덕분이었다. 대화법 책 덕분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즈음에 나는 게임에도 공략집이 있듯이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인생의 공략집은 바로 책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여기 이르자 나는 완전히 꽂혀버렸다. 어차피 더 손해볼 것도 없었다. 20살의 12월 나는 첫 직장인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6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러고는 안산중앙도서관에 박혀서 2개월간 200여 권의 자기 개발서 심리학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독해력도 부족했고 머리도 나빴다. 그래서 중학생이 읽을 법한 쉬운 책들을 훑듯이 읽어나갔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만나면 모두 노트에 적었다. 나는 신기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 책이라고는 읽지 않고 무지하게만 살아왔는데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자는 내 모습에 취하게 되었다. 묘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해냈네. 100가지 넘는 성공 스토리들을 계속 읽다 보니 나도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의식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때 똑똑했던 친구 둘을 만나서 책을 읽으며 알게 된 내용들만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 수 있었다. 늘어난 대화 스킬 덕분에 친구들도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새로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학에 새로 들어가면 얘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나 교수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 다시 대학에 가보자.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막에서 하루 2시간 기적의 시작. 역청자의 첫 번째 단서는 이제 21살 다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지만 돈도 없고 방법도 몰랐다. 나는 무식하게 독학을 선택했다. 이번에는 수능용 공략집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졌다. 상위권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찾고 그것에 올라온 수많은 성공 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게임 공략집을 보면 상위 1%가 되듯이 수능 공략집을 익히면 성적도 단순히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다. 그렇게 1년간 매일 안산 중앙도서관을 오갔다. 그러다가 재미난 사람 둘을 알게 됐다. A는 30대 중반쯤 되는 정말 노숙자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 내가 자기 개발서 심리서를 읽는 동안에 그는 맞은편에서 경제와 주식을 공부하곤 했다. 정말로 그는 거의 씻지 않은 것 같은 행색이다. 해진 옷을 입고 도서관에 왔다. 나는 그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앞에 외제차가 서더니 거기서 A가 내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다. 이럴 수가. 당시 안산에서는 외제차를 거의 볼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알고 보니 그는 자수성가한 부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이것저것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해서 투자를 시작했고 마침내 큰 돈을 벌었다. 그런 당시 철학과 경제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1년 내내 외롭게 공부하던 내게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하반기에는 50대 아저씨 B를 만나게 된다. 어느 날 도서관 옆자리에 뚱뚱한 아저씨가 앉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핀잔을 줬다. 내가 정정하게 사가자 커피 한잔하며 나들이고 나서 맥스커피를 뽑아주었다. 알고 보니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장까지 지내다가 은퇴한 분이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도서관을 다닌다고 했다. 이 등부 아저씨도 1년간 좋은 친구였다. 아무런 나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는 20살 넘게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되고 그래. 너랑 나는 30살 넘게 차이가 나지만 친구다. 내가 보기에 너는 큰 사람이 될 것 같구나. 등부 아저씨는 60점만 넘어도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80점을 넘기며 최상위권으로 합격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은 1년간의 외로운 독학 생활 동안에 좋은 친구였다. 두 분은 사회에서 충분한 성공한 사람들이었으며 항상 내가 잘 풀릴 것 같다고 말해주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런데 수능 결과는 어땠을까? 그분들을 겨디고 달리나는 평균 4, 5등급에 머물게 된다. 어떤 대학에도 갈 수 없는 전수였다. 나는 너무 창피한 나머지 노숙자 아저씨, 뚱보 아저씨에게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다. 수능이 끝나고 나중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인사만 하고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왜 다시 실패했을까? 나는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환상에 사로잡혔다.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착각했을 뿐
세계의 벽은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현실은 더 내렸다. 그렇지 하며 조롱이 이어졌다. 진영은 나이 먹고 흥부처럼 돈이나 빌려달라고 할까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뿐이에요. 서울이는 재수학원에 보내주세요. 당연히 어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는 학원에 보낼 돈은 없다며 반대하셨다. 명절날 나는 친척들 앞에서 부부를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외삼촌과 삼촌이 지지해 주셨다. 학원비는 외할머니가 대주시기로 했다. 학원도 외할머니 집에서 다니게 되었다. 나이로 치면은 사수에 해당하는 22살이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외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1년이었다. 거의 꼴찌로 들어간 재수 학원이었지만은 담임 선생님은 나를 예뻐해 주셨다. 수능 직전에는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성적이 오른 사람은 명진이가 처음이야 말씀하실 정도로 모의고사 점수가 좋았다. 특히 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5등급이었던 수학과 영어가 6개월 만에 1등급으로 올랐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신은 손쉽게 행복을 선물해 주지 않았다. 수능시험 당일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어느 영역에서 8문제나 풀지 못했다. 결과는 4등급. 정신이 완전히 터져버렸고 아직도 그날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 진짜 실력이었다. 꿈은 컸다. 제3위 대학 사회과학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시궁청보다 못했다. 이미 친구들보다 3년이나 늦어진 시점이었다. 동갑내기 친구들은 1학년 대학생활을 마치고 군대 2년까지 다녀온 시점이었다. 고졸인 친구들은 곧바로 취업해서 사회생활 4년 차에 들어섰다. 그러나 23을 바라보는 내 인생은 정말 최악 그 자체였다. 돈, 외모, 공부 그 어떤 벽도 허물 수가 없었다. 한창 껐던 그 시절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밥만 충전한 인간이었다. 거의 우울증에 걸린 듯이 살아갔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전북대를 택했다. 대한민국 한가운데 있는 학교라는 말도 안 되는 여러 늦가기 대학생으로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23살. 나는 현실과 이성의 괴리 때문에 때론 자살 충동까지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절실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자는 마음 먹었다. 나중에 22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습관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 책 읽기와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근거 없는 믿음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수님들이 나를 좋아했고 시험을 보면 장학금을 받곤 했다. 내 인생을 가로막던 3가지 벽 중에서 공부의 벽이 흐물어지기 시작했다. 전북대는 지방 공대이긴 하지만 안산이나 전주에서는 반에서 3, 4등 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앞에서 말한 중학교 시절 나에게 공부를 못하다고 놀리던 친구도 재수를 하고서야 전북대 공대에 들어와 있었다. 평생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와의 간격이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돈의 벽이다. 대학 1학년 때 교내 가게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는지 대박이 난 것이다. 당시 전북대 가게 시작은 의대생과 영어과 수학과 사범대 학생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게 게시물에 전공과 가입이 50만 원을 적을 뿐이었다. 내가 다니던 철학과를 포함한 다른 과 학생들은 가게 시장에 명함도 밀질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희는 12년 공부해서 이 학교에 왔지만 나는 겨우 2년 공부해서 이곳에 왔다. 나는 수능을 망쳤을 뿐 너희에게 뒤지지 않아. 심지어 하위권 학생은 더 잘 가르칠 수 있지. 이제 지금까지 수백 권의 책을 읽었기에 무식하게 수능 공부만 해온 너희보다 지혜로워.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패기 덕분에 자신감은 있었다. 그래서 나도 가게 구하는 글을 올리기로 시작했다. 특이하게 하위권 전문 가게라고 제목을 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그러나 어떻게 영어와 수학의 등급을 끌어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스토리와 방법을 적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화가 깃발쳤다. 그때 이후 대학 다니는 내내 가입비로 매달 150,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시급 3,000원의
영업한 아르바이트생 때와 비교하면 7배나 오른 임금이었다. 첫 가위를 구하던 그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밤길을 잊을 수가 없다. 주황색 가로등과 달빛이 나를 반겨주는 듯했고 나는 처음으로 세상에 나에게 손을 내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 시급 3,000원의 영업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 5,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지 못했다. 2시간을 일해야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삼각김밥을 때우곤 했다. 이제 시급이 2만 원이 되고 나니 김치찌개를 매일 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월세 22만 원, 당시 200만 원은 내게 그런 거액이었다. 용돈으로 50만 원을 받으며 또래 사이에서 부자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200만 원을 내 힘으로 벌어냈으니 나는 자신감이 넘쳐서 삶의 밸런스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마지막 기억이었던 외모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나는 안성중학교 동창인 지한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중학생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책을 잔뜩 읽던 21살에 만난 지한이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이제까지 몇백억 대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아직 지한이만한 천재성은 거의 보지 못했다. 21살에 우연히 만난 어린의 영혼의 단짝이 되었고 매일 철학과 예술에서 토론하곤 했다. 내가 전북대에 입학하자 지한이는 서울의 학교를 휴학하고 전주에서 함께 지냈다. 훗날 첫 사업 동업자가 되기도 한 지한이는 깨지재했던 나와 달리 멋진 친구였다. 학창시절에 반장을 맡았다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머리도 좋았다. 문학과 영화에 대한 조예도 깊어 나에게는 스승이자 우상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잠에 빠져있는데 나를 빤히 쳐다보던 느낌이 들었다. 지한이었다. 소름 끼쳐. 무슨 일이야? 그러자 일단 이따 저녁에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하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내내 무슨 말을 할지 신경이 쓰였다. 방을 치우지 않아서 화났나? 응? 저녁에 마주한 지한이는 의외의 말을 했다. 밤새 너에 대해서 고민해서 너는 뛰어난 점이 많은 애인데 내가 널 너무 방치한 것 같다. 이제 내 말대로 해. 헤어스타일, 안경, 피부, 신발까지 다 바꿀 거야. 야, 가위로 모은 돈 얼마나 되냐? 당장 객사거리에 있는 지오다노에 가자. 나는 깜짝 놀란 나머지 이런 소리를 했다. 지한아, 근데 지오다 놓으면 바지 5만 원씩 하는데 아니야, 너무 비싸. 나는 그냥 만 원짜리 가지면 돼. 지한이는 단호했다. 헛소리 말고 그냥 따라와. 응? 산막 배수진 1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응? 이렇게 시작을 해 와는 이제 변화의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이군요.